제 나이 74, 흙을 만지며 살아온 인생입니다. 남들은 이 나이면 적적하지 않냐고, 자식들 옆에 붙어 사는 게 좋지 않냐고들 하지만 저는 지금의 삶에 더없이 만족하고 있어요. 이른 아침 흙냄새와 풀냄새가 뒤섞인 공기를 마시며 작업실로 향하는 발걸음은 언제나 설렘으로 가득합니다. 제 손끝에서 밋밋하던 흙덩이가 생명을 얻고 저만의 곡선과 빛깔을 지닌 도자기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의 희열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제 삶의 원동력이에요. 남편과 사별하고 두 딸을 모두 출가시킨 뒤 저는 오롯이 저 자신을 위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었고 그저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엄마로 기억되고 싶었어요. 평화롭던 제 일상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아마 두어 달 전부터였을 겁니다. 아들 태평이의 아내, 그러니까 제 며느리인 인미에게서 부쩍 연락이 잦아졌어요. 전에는 명절이나 생신이 아니면 전화 한 통 없던 아이였는데 요즘은 이틀이 멀다 하고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안부를 묻는 전화려니 생각했어요. 어머니, 별일 없으시죠? 건강은 괜찮으세요? 살가운 목소리였지만 그 너머에 느껴지는 어색함은 어쩔 수 없더군요. 저는 괜찮다, 늘 똑같다고 대답하며 전화를 끊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화가 반복될수록 무언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제 마음 한구석을 무겁게 짓눌렀어요. 며느리의 관심은 점점 더 집요해졌습니다. 어머니, 혼자 계시면 식사는 잘 챙겨 드세요? 반찬이라도 해서 보내드릴까요? 요즘 날씨도 굿은데 무릎 아프신 곳은 없으시고요? 마치 오랫동안 지극한 효심을 품어온 며느리처럼 굴었지만 그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 대신 무언가를 떠보려는 듯한 의도가 교묘하게 숨겨져 있었어요. 저는 그 아이의 진짜 속셈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한 것은 그 관심이 결코 순수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삶을, 제 건강을 핑계 삼아 무언가를 통제하고 싶어 하는 욕망의 냄새가 났어요. 저는 그저 괜찮다, 너희나 잘 챙겨라라며 무던하게 넘겼지만 마음속 경계심은 날마다 높아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흙물을 닦아내며 잠시 숨을 고르고 있는데 또다시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그날따라 유난히 상냥한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오늘따라 목소리가 더 고우시네요. 좋은 일 있으세요? 저는 헛웃음이 나왔지만 애써 참고 찻잔을 매만지며 용건이 뭐냐고 물었어요. 며느리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하지만 준비된 대본을 읽는 것처럼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아는 변호사님이랑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요즘은 어머니처럼 재산이 좀 있으신 분들은 미리 성년후견인 제도를 알아두시는 게 좋대요. 순간 제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성년후견인이라니요. 드라마에서나 보던 판단력이 흐려진 노인들의 재산을 자식들이 관리하게 해달라고 신청하는 바로 그 제도 말이띠. 저는 기가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며느리는 제 침묵을 긍정의 신호로 받아들였는지 더욱 신이 나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혹시라도 편찮으시거나 할 때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대요. 괜히 나쁜 사람들한테 사기당하시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그래서 말인데 저희가 어머니 후견인이 되어드리면 어떨까 해서요. 저희만큼 어머니를 위하는 사람이 또 어디 있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아, 이것이었구나. 그동안 나를 떠보던 수많은 전화와 거짓된 관심의 종착지가 바로 이것이었구나. 내 재산을, 내 삶의 주도권을 통째로 집어삼키려는 검은 속내를 효도와
보호라는 그럴싸한 말로 포장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가다듬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직 정신이 아주 또렷하단다. 내 재산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너희는 그런 걱정일랑 붙들어 매렴. 제 단호한 대답에 며느리는 당황한 듯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더니 이내 어머니, 저희가 다 어머니를 걱정해서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왜 그렇게 섭섭하게 말씀하세요라며 서운한 티를 내더군요. 저는 더 이상 그 아이의 가증스러운 목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며느리와의 통화 이후 며칠 동안 마음이 지옥 같았어요. 평생을 바쳐 일궈온 내 삶과 재산을 저렇게 쉽게 넘보는 며느리도 괘씸했지만 그 옆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동조하고 있을 아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내 아들 태평이는 심성은 착하지만 귀가 얇고 주관이 뚜렷하지 못한 아이였어요. 아마 며느리가 그럴듯한 말로 구슬리면 그대로 믿고 따랐을 것이 뻔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날 저녁 늦게 태평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저녁에 잠깐 찾아뵈어도 괜찮아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아들의 목소리는 어딘지 모르게 들떠 있었고 저는 직감적으로 올 것이 왔음을 느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현관문 초인종이 울렸고 문을 열자 서류 봉투를 손에 든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아들은 멋쩍게 웃으며 집 안으로 들어섰어요. 식탁에 마주 앉자마자 아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서류 봉투를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엄마, 이거 한번 보세요. 인미한테 이야기 다 들으셨죠? 그의 눈은 저를 걱정하는 듯 했지만 그 이면에는 아내의 말을 맹신하는 어리석음과 저를 설득해야 한다는 조급함이 뒤섞여 있었어요. 저는 서류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아들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너는 이게 다 인미 머리에서 나온 생각이란 걸 정말 모르겠니? 아들은 제 말에 발끈하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엄마, 왜 자꾸 인미 탓만 하세요? 이건 인미 생각이 아니라 변호사님 생각이에요. 변호사님이 그러시는데 엄마는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혼자 사시는 게 힘들어 보인대요. 우리가 후견인이 되면 엄마 재산도 안전하게 지켜드리고 엄마 노후도 편안하게 모실 수 있다고요. 이게 다 엄마를 위한 길이에요. 아들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며칠 전 며느리가 했던 말과 토씨 하나 다르지 않았습니다. 제 아들은 완전히 며느리의 꼭두각시가 되어 있었어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태평아, 너는 지금 네 아내의 거짓말에 놀아나고 있는 거야. 나는 아직 내 몸 하나 건사할 힘도 있고 내 재산을 관리할 정신도 충분하단다. 너희 도움이 없어도 나는 내 노후를 충분히 책임질 수 있어. 하지만 아들은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제가 마치 고집불통 늙은이로 보이는 듯 했어요. 엄마, 제발 고집 좀 그만 부리세요. 우리가 엄마 돈을 탐내는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그냥 나중에 힘들어지실까봐 미리 대비하자는 거잖아요. 아들과의 대화는 평행선만 달릴 뿐이었어요. 저는 아들에게 너는 네 엄마보다 네 아내 말을 더 믿는구나. 이 서류 당장 가지고 돌아가. 다시는 이런 이야기 꺼내지 말아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 완강한 태도에 아들은 더 이상 저를 설득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지 얼굴을 붉히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엄마, 정말 실망이에요. 저희가 얼마나 엄마를 생각하는지 조금도 알아주지 않으시네요. 그는 그 말을 남기고 현관문을 거칠게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텅 빈 집안에 홀로 남은 저는 쿵쾅거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주저앉고 말았어요. 아들이 떠난 자리에 남은 것은 깊은 배신감과 서글픔 뿐이었습니다. 평화롭던 제 일상에 드리워진 검은 그림자는 생각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끈질겨 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쿵 소리를 내며 닫고 나간 현관문은 제 심장에도 커다란 구멍을 낸 것 같았어요. 어둠 속에서 눈을 감으면 아들의 실망 가득한 얼굴이, 며느리의 탐욕스러운 목소리가 번갈아 떠올라 저를 괴롭혔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입니다. 흙먼지 날리는 작업장에서 온종일 물레를 돌리고 가마를 짚이면서도 저는 태평이의 웃는 얼굴 하나에 모든 시름을 잊곤 했어요. 어릴 적 태평이는 유난히 정도 많고 속이 깊은 아이였습니다. 제가 고된 작업에 지쳐 툇마루에 앉아 있으면 작은 고사리 손으로 제 어깨를 주물러 주던 아이였어요. 엄마, 내가 나중에 커서 세상에서 제일 좋은 집 지어줄게. 그 앳된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선한데 그 아이가 어쩌다 저렇게 변해버렸을까요? 세상 누구보다 저를 이해하고 제 편이 되어주리라 믿었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이제는 제 목에 칼을 들이대는 며느리의 편에 서서 저를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억장이 무너진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그 밤에 저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어요. 거실을 서성이다 차가운 소파에 잠시 몸을 뉘어보고 다시 일어나 굳어버린 어깨를 주무르며 창밖을 내다보기를 수십 번 반복했습니다. 창밖의 세상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제 머릿속은 온갖 상념들로 소란스러웠어요. 며느리 임미가 태평이와 결혼하겠다고 처음 인사를 왔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상냥하게 웃으며 제 손을 잡던 그 아이의 서늘했던 손의 감촉, 과장되게 칭찬을 늘어놓던 목소리에서 어렴풋이 느꼈던 위화감을 왜 그때는 더 깊이 들여다보지 못했을까요? 모든 것이 제 불찰인 것만 같아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시계의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밤이었어요. 어느덧 시계는 새벽 2시를 향해 느릿느릿 아주 고통스럽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온 세상이 깊은 잠에 빠진 그 고요한 시간에 제 정신만은 날카로운 비명처럼 깨어 있었죠. 이대로 있다가는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 저는 차가운 물이라도 한 잔 마시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정적을 찢는 날카로운 소음이 심장을 관통하듯 울려 퍼졌어요. 띠리리리 띠리리리 현관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였습니다. 정상적인 방문객이라면 초인종을 눌렀을 겁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마치 자물쇠를 따려는 듯 비밀번호 버튼을 이리저리 마구잡이로 누르는 소리였어요. 누군가 저희 집 비밀번호를 여러 번 아주 다급하고 난폭하게 누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어요.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솟아 쿵쾅거렸죠. 이 시간에 저를 찾아올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두 딸은 멀리 미국에 있고 친구들과는 이런 야심한 시간에 서로를 찾는 법이 없었어요. 설마 하는 가장 끔찍한 예감이 등줄기를 타고 오싹하게 흘러내리는 순간 도어락은 이내 삑삑 하는 신경질적인 오리움을 여러 차례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문을 주먹으로 세차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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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금방이라도 부서져라 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익숙하지만 지금은 너무나도 낯설게 느껴지는 목소리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문 열어.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잠든 거 아니잖아. 왜 문 안 열어? 아들, 태평이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 제게 실망이라며 소리치고 나갔던 바로 그 아들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그의 목소리에는 그때의 분노와 원망을 넘어선 무언가 섬뜩한 광기마저 서려 있었습니다. 술에 잔뜩 취한 목소리였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현관문에서 몇 걸음 뒤로 물러나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방망이질 쳤지만 이상하게도 머리는 점점 더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래, 올 것이 왔구나. 저 아이가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엄마, 인미가 아프다고. 엄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쓰러졌단 말이야. 지금 병원 응급실에 누워 있어. 엄마가 그깟 서류에 서명만 하면 되는 거잖아. 왜 사람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어? 문 열어. 며느리가 아프다는 말에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내 그것이 저를 문 밖으로 끌어내기 위한 저열한 거짓말이라는 것을 직감했어요. 만약 인미가 정말 응급실에 있다면 아들은 지금 병원에서 아내 곁을 지키고 있어야지 제 집 현관문 따위를 부수고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지금 저 문을 여는 순간 저는 이성을 잃은 아들과 그를 조종하는 며느리가 파놓은 함정에 그대로 빠지게 될 터였어요. 아들의 행패는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이제는 주먹으로 문을 치는 것을 넘어 발로 차기 시작했어요. 쿵, 쾅. 낡은 현관문이 위태롭게 덜컹거리는 소리가 집 전체를 지진처럼 울렸습니다. 이웃들이 잠에서 깨지는 않을까, 경찰에 신고가 들어가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었지만 동시에 이 상황을 그대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강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아들의 술주정이 아니었어요. 재산을 노리고 어머니를 협박하는 명백한 패륜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다른 손으로 꽉 붙잡아 애써 진정시키며 거실 소파 위에 놓여있던 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카메라 앱을 켜고 동영상 녹화 버튼을 눌렀어요. 화면 상단에 붉은색 녹화 버튼이 깜빡이는 것을 확인한 저는 휴대폰을 든 채 소리나지 않게 조용히 현관문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인터폰 너머로 보이는 술에 취해 머리는 헝클어지고 얼굴은 증오로 잔뜩 붉어진 아들의 얼굴을 화면에 담으며 입을 열었어요. 제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침착하고 단단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강태평? 지금 시간이 몇 시인 줄 아니? 새벽 2시가 넘었다. 술 취했으면 곱게 집에 가서 잠이나 자. 제 목소리를 들었는지 문을 차던 아들의 발길질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는 인터폰 카메라 렌즈를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며 더욱 거칠게 소리쳤어요. 시끄러워. 문이나 열라고. 엄마가 이렇게 고집만 부리니까 인미가 아픈 거 아냐? 엄마가 인미를 죽이려고 하는 거라고. 책임져야 할 거 아냐? 저는 그의 무논리하고 파렴치한 행패에 더 이상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휴대폰 카메라가 아들의 일그러진 얼굴과 못된 행동, 그리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망언들을 남김없이 담고 있다는 사실에 의지하며 차분하게 그리고 또박또박 말을 이어갔습니다. 너는 지금 네 아내의 거짓말만 듣고 이 새벽에 술에 취해 찾아와 네 엄마 집 문을 부수려고 하고 있어. 이게 아들이 엄마에게 할 짓이니 나는 너를 용서할 수 없다. 너의 지금 이 행동은 명백한 협박이고 평온하게 사는 사람 집에 불안감을 조성하는 불법 행위야. 그리고 네가 뱉어내는 이 모든 말과 행동은 지금 남김없이 녹화되고 있단다. 제가 동영상을 녹화하고 있다는 말에도 아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이성을 완전히 상실한 듯 보였습니다. 오히려 더 자극을 받았는지 다시 문을 쿵 걷어차며 악을 썼습니다. 녹화? 마음대로 해. 녹화해서 뭐 어쩔 건데. 내가 내 엄마 집에 들어가겠다는데 누가 뭐래. 이게 다 엄마 재산 때문이잖아. 그놈의 돈이 뭔데 자식도 버리려고 해. 그 돈 가지고 죽을 때 싸갈 수 있을 것 같아? 아들의 입에서 나온 엄마 재산이라는 그 노골적인 단어에 저는 마지막 남았던 일말의 기대마저 산산조각 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국 저 아이의 목적도 며느리와 똑같았던 거예요. 제 안이나 건강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고 오직 제 돈을 어떻게 하면 자신들의 통제하에 둘 수 있을까 하는 탐욕스러운 생각뿐이었던 겁니다. 새벽의 소란은 그 후로도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아들은 온갖 욕설과 원망 섞인 말을 토해내며 문을 두드리고 발로 찼어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엄마는 맨날 흙만 만지고 나한테 관심도 없었잖아.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도 슬퍼하는 기색도 없더니 돈만 끌어안고 살려고 이래? 인미가 나한테 얼마나 잘하는데 엄마는 인미 반만이라도 나한테 잘해준 적 있어?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말들이 그의 입에서 쏟아져 나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저는 현관문 바로 뒤에 서서 그 모든 소리를 들으며 그 모든 순간을 휴대폰에 담았습니다. 두렵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죠. 육중한 문이 당장이라도 부서져 들어올 것 같은 공포에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보다 더 큰 것은 아들에 대한 처절한 배신감과 어떻게든 제 자신을 지켜내야 한다는 강한 의지였습니다. 저는 그가 스스로 지쳐 돌아가기를 기다렸습니다. 제발 이웃 중 누군가가 이 소란을 듣고 경찰에 신고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추악한 가족의 치부가 온 세상에 드러나는 것이 두려웠어요. 아들이 경찰에 연행되는 모습을 차마 보고 싶지 않은 어미로서의 마지막 미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마침내 1시간이 넘는 지루한 행패 끝에 아들의 목소리가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욕설을 퍼붓던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문을 두드리던 주먹에도 힘이 빠진 듯 했어요. 지칠 대로 지친 모양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문에 이마를 기댄 채 헐떡이는 목소리로 절규하듯 외쳤습니다. 엄마, 반드시 후회하게 될 거야.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문 한 번 안 열어준 거 평생 후회하게 만들어줄게. 두고 보라고. 그 저주 같은 외침을 마지막으로 아들은 비틀거리며 계단을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무거운 발소리가 복도에 울리다가 이내 멀어졌어요. 아파트 복도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깊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아들의 발소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손에 꽉 쥐고 있던 휴대폰 화면에는 11,730이라는 녹화 시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아들이 남긴 마지막 외침이 귓가에 악몽처럼 맴돌아 마음이 갈갈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어요.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마음속에서는 무언가 단단하고 차가운 결심이 용암처럼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내린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 그리고 이제는 정말 이 썩어버린 모자 관계를 완전히 끊어내야 한다는 서늘한 깨달음이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이 끔찍한 소란은 아들과 저의 영원한 단절을 알리는 장송곡이었던 겁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로 녹화된 동영상을 소중하게 저장하며 어둠이 걷히고 밝아오는 아침을 기다렸습니다. 이제는 제가 반격할 차례였으니까요. 그 어떤 망설임도 자비도 없을 터였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저는 곧바로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해 눈은 뻑뻑하고 온몸은 천근만근이었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얼음장처럼 차갑고 또렷했어요. 화장대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헬쑥했지만 두 눈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머리를 빗고 가장 아끼는 단정한 외출복으로 갈아입었어요. 이것은 전쟁이었고 저는 패잔병처럼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손에는 어젯밤 아들의 모든 행패가 고스란히 담긴 휴대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몇 년 전 남편의 유산 상속 문제를 처리하며 인연을 맺었던 최 변호사의 사무실이었어요. 그는 일 처리가 꼼꼼하고 신중하며 무엇보다 의뢰인의 편에서 진심으로 귀 기울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르신, 이른 아침에 어쩐 일이십니까? 미리 연락도 없이 안색이 무척 좋지 않으십니다. 예약도 없이 불쑥 찾아온 저를 보고 최 변호사는 조금 놀란 눈치였지만 이내 따뜻한 차를 내어주며 저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저는 그의 맞은편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고 그가 내어준 따뜻한 찻잔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손끝으로 전해져 오는 온기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은 여전히 시베리아 벌판처럼 황량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여 휴대폰을 꺼내 어젯밤 녹화한 동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최 변호사의 조용한 사무실에는 새벽 내내 저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아들의 고함과 욕설, 현관문을 걷어차는 굉음이 생생하게 가득 울려 퍼졌어요. 처음에는 의아한 표정으로 화면을 보던 최 변호사의 얼굴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의 표정은 놀라움에서 경악으로 그리고 이내 깊은 분노로 변해갔어요.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잡혔고 다물린 입술에서는 단호한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1시간이 넘는 긴 영상을 그는 단 한마디 말도 없이 자세 하나 흐트러뜨리지 않고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마침내 영상이 끝나고 사무실에 다시 정적이 찾아왔을 때 그는 착잡하고 비통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어요. 이게 정말 어르신의 아드님이 하신 행동이 맞습니까?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부터 시작된 며느리의 의문스러운 안부 전화와 노골적인 후견인 제안, 어젯밤 아들이 서류를 들고 찾아와 저를 설득하려 했던 일, 그리고 제가 거절하자 돌변하여 새벽에 저지른 끔찍한 행패까지 모든 자초지종을 담담하긴 하지만 빠짐없이 털어놓았어요. 제 이야기를 모두 들은 최 변호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안경을 벗어 닦았습니다. 정말 안타깝고 분노가 치미는 일입니다. 어르신께서 밤새 얼마나 무섭고 마음고생이 심하셨을지 제가 감히 짐작도 가지 않습니다. 저는 그의 진심 어린 위로에 고개를 저으며 찻잔을 내려놓고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위로는 괜찮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이제 마음을 정했어요. 저 아들과 며느리 둘 모두와 인연을 끊을 겁니다. 제 인생에서 완전히 도려낼 생각이에요. 그래서 변호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제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방법으로 취하고 싶습니다. 변호사님, 저를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제 단호한 결심에 최 변호사는 다시 한번 놀란 듯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연민과 함께 제 강단 있는 모습에 대한 존중의 빛이 어리는 듯 했어요. 제 눈빛에서 그 어떤 흔들림이나 망설임도 없다는 것을 읽었는지 그는 이내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르신. 어르신의 뜻이 그렇다면 제가 가진 모든 법적 지식을 동원해 어르신을 돕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아드님과 며느님의 불법 행위를 입증할 매우 강력하고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겁니다. 누구도 반박할 수 없을 정도로요. 그의 든든한 말에 저는 비로소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본 것 같았어요. 우리는 곧바로 함께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와본 경찰서는 소독약 냄새와 차가운 공기로 가득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저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최 변호사가 곁을 지켜준 덕분이기도 했지만
제 스스로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낭떠러지 끝에 서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담당 경찰관 앞에서 조금도 떨지 않고 어젯밤 있었던 일을 육하원 측에 따라 정확하게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증거자료로 동영상 파일이 담긴 USB를 제출했어요. 제 아들 강태평을 어머니에 대한 부당한 재산 요구와 협박, 주거침입 미수 혐의로 엄벌에 처해달라는 고소장을 작성하는 내내 제 손은 조금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이름 석자를 범죄 혐의자로 직접 적어 내려가는 심정은 참담했지만 이것이 저와 제 남은 인생을 지키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이 순간부터 아들과의 피할 수 없는 법적 싸움이 시작된 거죠. 아들이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다는 소식은 며느리 임미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았을 겁니다. 아마도 제가 그저 화를 내거나 서운해하는 선에서 끝날 것이라 얕잡아 보았겠죠. 제가 정말로 법적인 조치를 취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을 겁니다. 소식을 듣자마자 며느리는 불같이 화를 내며 제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어머니, 지금 제정신이세요? 어떻게 하나뿐인 아들을 경찰에 신고할 수가 있어요? 당장 고소 취하하세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아 며느리는 변호사도 없이 헐레벌떡 경찰서로 달려왔다고 해요. 그리고는 제 아들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며 술에 취해 엄마가 보고 싶어서 찾아간 것뿐이라며 횡설수설 아들의 행패를 합리화하기에 바빴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찰이 보여주는 1시간이 넘는 명백한 동영상 증거 앞에서 그녀의 모든 변명은 힘을 잃고 말았죠. 경찰서에서 소득이 없자 며느리는 이번엔 저희 집으로 득달같이 달려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며 어머니, 저 임미예요.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라고 외치는 목소리에는 다급함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어요. 저는 인터폰 화면으로 그녀의 얼굴을 확인하고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문 밖에서 그야말로 눈물 콧물을 쏟아내며 쇼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대체 이게 무슨 일이에요? 왜 태평 씨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세요? 저희가 다 어머니 걱정해서 외로우실까봐 그런 건데 어떻게 저희 진심을 이렇게 몰라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더할 나위 없이 애절했지만 저는 그 안에 숨겨진 가증스럽고 계산적인 연기를 똑똑히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계속 소란을 피워 이웃들에게 더 이상 피해를 줄 수는 없었기 때문이에요. 문이 열리자마자 며느리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어머니를 외치며 제게 달려들어 품에 안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며 그녀가 제 몸에 손끝 하나 대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리고는 제 평생에서 가장 차갑고 경멸적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더러운 눈물 당장 그치지 못할까? 제 싸늘한 기세에 며느리는 순간 움찔하며 달려들려던 자세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저는 눈물로 흥건한 그녀의 얼굴을 똑바로 마주보며 말을 이었어요. 임미야, 어디서 그런 가짜는 연기를 하고 있어. 너의 그 거짓 눈물에 내가 또 속아 넘어갈 것 같니? 태평이를 이렇게 괴물로 만든 건 내가 아니야. 바로 너야. 너의 그 끝없는 탐욕이 내 순진한 아들을 망가뜨리고 우리 가족을 전부 망가뜨렸어. 이제 와서 눈물로 호소하면 없던 일이 될 것 같아? 모든 걸 되돌리기엔 너무 늦었다. 아들 다음은 바로 네 차례가 될 거야. 제 서늘한 선고에 며느리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가셨습니다. 그녀는 잠시 아무 말도 못하고 입술만 파르르 떨더니 이내 연기를 집어치우고 본색을 드러내며 제게 악을 쓰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어떻게 저한테 그런 심한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다 어머니 재산 안전하게 지켜드리려고 그런 거잖아요. 저는 기가 막혀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내 재산을 너희 통장에 넣어두는 게 안전한 거라고 생각하는 모양이구나. 돌아가. 다시는 내 집 앞에 나타나지 마. 다음번에 또 찾아오면 그땐 너도 주거침입으로 고소할 테니 그런 줄 알아라. 그 말을 끝으로 저는 그녀의 면전에서 현관문을 쾅 소리가 나게 닫아버렸습니다. 문 밖에서 며느리의 분노에 찬 고함 소리와 저주가 한동안 들려왔지만 저는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그 후 저는 최 변호사를 통해 법원의 아들과 며느리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신속하게 신청했습니다. 새벽에 있었던 행패 동영상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 법원은 이례적으로 빠르게 제 신청을 받아들였어요. 이제 아들 강태평과 며느리 유인미는 법적으로 제 집과 작업실 반경 100m 이내로 접근할 수 없게 되었고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포함한 그 어떤 수단으로도 저에게 연락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명령서를 받아든 아들은 망연자실하여 그 자리에 주저앉아 절규했다고 해요. 자신이 술김에 한 행동이 이렇게까지 큰 법적 제재로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며느리 또한 엄청난 충격에 빠진 듯 법원 앞에서 우연히 저를 발견하고는 저주를 퍼붓는 듯한 살기 어린 눈빛으로 노려보았다고 최 변호사가 전해주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절망적인 눈빛과 원망을 전해 들으며 오히려 제 마음이 더 단단해지고 평온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제가 내린 결정이 얼마나 옳았는지를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별이 아니었어요. 저를 갉아먹고 병들게 하려 했던 기생충 같은 관계를 완전히 도려내는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필요한 외가적 수술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온전히 저 자신을 지키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법적으로 저에게 접근할 길이 완벽하게 막히자 며느리 인미는 더욱 교묘하고 비열한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리적인 힘으로 저를 굴복시킬 수 없게 되자 이제는 여론을 이용해 저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 한 것이었어요. 바로 소셜미디어, 즉 SNS를 이용한 감성팔이 여론전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의 SNS 계정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한 편의 소설을 써내려갔습니다. 나이 드신 어머니께 하루아침에 버림받은 불쌍한 아들, 그리고 억울한 며느리의 피눈물이라는 제목만 봐도 속이 뒤틀리는 글이었습니다. 글의 내용은 더욱 가관이었고 치가 떨릴 만큼 교묘하게 사실을 왜곡하고 있었죠. 그녀는 저를 평생 자식들에게 무관심하고 오직 돈과 자기 일밖에 모르는 이기적이고 비정한 시어머니로 묘사했습니다. 남편인 태평이는 세상에 둘도 없는 지극한 효자인데 그런 아들의 효심을 제가 오해하고 의심하며 정신적으로 괴롭혔다는 것이었어요. 그날 새벽에 찾아간 것은 아픈 아내 때문에 놀란 효심 깊은 아들이 걱정되는 어머니의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 한 걸음에 달려간 것뿐인데 제가 문전박대하고는 오히려 아들을 파렴치 안으로 몰아 경찰에 신고까지 했다고 적었더군요. 그녀는 남편 태평이가 어머니의 오해와 냉대에 엄청난 충격을 받아 식음을 전폐하고 매일 밤 눈물로 지새우고 있다며 병원에서 링거를 맞고 있는 남편의 뒷모습 사진과 눈물로 쓴 손편지 사진까지 첨부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저희는 정말 다른 건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연로하신 어머님을 저희 곁에서 안전하게 모시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저희의 진심을 돈을 노리는 탐욕으로 오해하셨고 하나뿐인 아들을 범죄자로 만드셨습니다. 세상에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저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새빨간 거짓말로 도배된 그 글은 아무런 사정을 모르는 제3자들이 보기에는 충분히 그럴듯하게 그리고 매우 안타깝게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원래 자극적이고 비극적인 이야기에 쉽게 마음이 동하는 법이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댓글창에는 저를 향한 원색적인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요즘 세상에 저런 시어머니가 다 있네. 아무리 그래도 아들을 경찰에 신고하는 게 말이 되나? 아들이 너무 불쌍하다. 돈이 뭔지 늙어서 곱게 늙어야지 자식한테 저게 무슨 짓이냐? 며느님이 힘내세요. 하늘이 알고 땅이 알 겁니다. 진실은 꼭 밝혀질 거예요. 등등. 며느리의 거짓 눈물에 완벽하게 속아 넘어간 사람들의 동정 여론이 들끓었어요. 저는 그 글과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어보며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를 느꼈지만 한편으로는 저렇게까지 저를 깎아내려야만 하는 며느리의 발악이 처량하고 우습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이 어설프고 비열한 반격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저에게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든든한 지원군, 바로 제 두 딸이 있었으니까요. 미국에서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사회적으로도 성공하여 당당하게 살고 있는 제 두 딸은 저를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작은 딸을 통해 올케의 만행을 전해 들은 딸들은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들은 분노에 차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괜찮아? 그 여자 SNS 글 봤어.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까지 뻔뻔할 수 있어? 저는 괜찮다고 너희까지 나설 것 없다고 말렸지만 딸들은 단호했습니다. 아니, 엄마. 이건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저 여자가 엄마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지 봐. 우리가 엄마의 진실을, 우리 가족의 진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해. 딸들은 즉각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조목조목 사실에 입각한 반박글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먼저 큰딸은 저희 어머니는 평생을 자식들에게 헌신하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흙과 씨름에 오신 분입니다. 단 한 번도 당신 자신을 위해 명품 가방 하나, 비싼 옷 한 벌 사 입어본 적 없는 분을 돈만 밝히는 비정한 사람으로 매도하는 특정인의 거짓말에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라는 침착하고 이성적인 글로 운을 뗐습니다. 그리고는 동생인 강태평이 결혼 이후 지난 수년간 저에게 연락 한 통 제대로 한 적이 없었던 사실, 명절이나 생신에도 돈 몇 푼만 덜렁 보내고 얼굴 한번 비추지 않았던 무심함 등을 담담하게 하지만 정확하게 폭로했습니다. 작은 딸은 더욱 결정적인 증거들을 공개했습니다. 그동안 며느리 임미가 자신과 시시콜콜 주고받았던 메시지들을 전부 캡처해서 올린 거예요. 그 메시지에는 며느리의 탐욕스러운 속내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왜 이렇게 고집이 세실까? 그냥 우리한테 다 맡기시면 여왕처럼 편하게 사실 수 있을 텐데 답답해 정말. 언니, 우리 그냥 어머니 재산 포기할까? 근데 솔직히 그 돈이면 우리의 평생 유학 보내고도 남는데 너무 아깝잖아. 태평 씨는 너무 물러서 문제야. 엄마한테 싫은 소리 한마디를 못해. 내가 좀 더 강하게 밀어붙여서 이번에 끝장을 봐야겠어. 등등. 남편을 조종하고 시어머니의 재산을 어떻게든 손에 넣으려 했던 정황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딸들의 반격은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증거 하나 없이 감정에만 호소하던 며느리의 글과는 차원이 다른 명백한 증거와 진심이 담긴 딸들의 글에 여론은 순식간에 그리고 완벽하게 뒤집혔습니다. 며느리의 글에 달려 저를 비난하던 수많은 동정 댓글들은 삭제되거나 헐, 완전 속을 뻔했네.
며느리가 진짜 무서운 사람이었구나. 아들하고 며느리가 작정하고 할머니 재산 뜯어내려 한 거네. 소름 돋는다. 딸들이 나서줘서 정말 다행이다. 할머니,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와 같은 응원과 지지의 댓글들로 바뀌어 갔습니다. 저는 딸들이 올린 글과 사람들의 반응을 보며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언제나 제 편이 되어 저를 지켜주는 든든한 내 딸들이 있다는 사실에 가슴 벅찬 감동과 고마움을 느꼈어요. 딸들은 제게 영상 통화를 걸어와 엄마, 걱정하지 마. 우리가 엄마 옆에 있어. 저런 파렴치한 사람들한테 엄마가 더 이상 상처받게 놔두지 않을 거야. 우리는 끝까지 싸울 거야. 라며 저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이제 며느리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최 변호사와 함께 며느리 인미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고소장에는 며느리가 올렸던 소셜미디어 글의 캡처본과 순식간에 퍼져나갔던 기록, 딸들이 올린 반박 증거자료들, 그리고 결정적으로 새벽에 있었던 주거 불안 조성 사건 동영상을 함께 증거로 제출했어요. 최 변호사는 서류를 검토하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건 우리가 질 수 없는 싸움입니다. 오히려 민사소송까지 함께 진행해서 어르신이 받으신 정신적 피해 보상도 두둑하게 받아낼 수 있습니다. 저쪽에서는 반박할 증거 자체가 없을 테니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며칠 후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다는 두툼한 법적 서류를 받아든 며느리는 그야말로 아연실색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인터넷에 올린 글 하나가 이렇게까지 커다란 법적 책임으로 돌아올 줄은 상상도 못했던 모양이에요. 며느리는 겁에 질려 허둥지둥 소셜미디어에 글을 모두 내리고 결국에는 자신의 치부가 만천하에 드러난 계정 자체를 폐쇄해버렸습니다. 그녀의 비겁한 도망은 오히려 자신의 모든 주장이 거짓이었음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 되고 말았죠. 이 사건은 삽시간에 친척들과 지인들 사이에 퍼져나가 아들과 며느리는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 완전히 신뢰를 잃고 고립되었습니다. 재산을 탐내 연로하신 시어머니를 내쫓으려다 실패하고 심지어 인터넷의 거짓말로 여론을 조작하려다 망신만 당한 파렴치하고 교활한 부부로 낙인 찍힌 거예요. 며느리는 세상의 비난과 손가락질을 견디지 못하고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나오지 못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며 조금의 동정심도 느끼지 않았어요. 그것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뿌린 씨앗을 거둔 지극히 당연한 결과였으니까요. 며느리의 어설프고 추악했던 반격은 그렇게 완벽하고 처참한 실패로 끝이 났습니다. 며느리의 어설픈 여론전이 완벽한 실패로 끝나고 세상의 비난이 오히려 아들과 며느리에게로 향하게 되자 제 주변은 거짓말처럼 고요해졌습니다. 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 덕분에 더 이상 그들의 그림자를 제 삶에서 찾아볼 수 없게 되었죠. 하지만 제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이 모든 끔찍한 일들이 왜 일어났을까? 밤마다 홀로 작업실 의자에 앉아 곰곰이 생각해 보곤 했어요. 평화롭던 제 삶을 송두리째 뒤흔든 이 분쟁의 가장 깊은 뿌리에는 결국 돈이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땀 흘려 일구어온 재산, 그것이 며느리의 탐욕에 불을 지폈고 어리석은 아들의 눈을 멀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 재산이 저를 지켜주는 울타리가 아니라 오히려 자식이라는 이름의 늑대를 끌어들이는 미끼가 되어버린 셈이었죠. 저는 더 이상 이 돈 때문에 제 남은 인생을 불안과 의심 속에서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굴레를 제 손으로
완전히 끊어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다음 날 저는 다시 최 변호사의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저를 반갑게 맞이하는 그에게 저는 제 결심을 담담하게 털어놓았어요. 변호사님, 제 명의로 된 모든 자산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제 말에 최 변호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산 정리라니요, 어르신? 혹시 사업을 확장하시려거나 다른 곳에 투자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저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투자나 사업 같은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전부 처분하고 싶습니다. 제가 가진 부동산과 예금, 주식까지 전부요. 제 설명에도 최 변호사는 여전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죠. 실례지만 갑자기 모든 자산을 처분하시려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신지요? 지금 어르신께서 보유하신 부동산들은 앞으로 가치가 더 오를 가능성이 높은 것들입니다. 섣불리 처분하시는 것은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제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변호사님도 보셨지 않습니까? 제 아들 태평이가 저를 찾아와 그 끔찍한 행패를 부린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제 재산 때문이었습니다. 그 돈이 아들을 괴물로 만들었고 저를 고통스럽게 만들었어요. 저는 이제 그 돈의 주인이 아니라 돈의 노예가 된 기분입니다. 이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어요. 그래서 제 손으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제 뜻대로 나누어주고 떠나고 싶습니다. 제 진심 어린 고백에 최 변호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놀라움과 안타까움, 그리고 깊은 존경심이 뒤섞인 복잡한 빛을 띠고 있었어요.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단호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의 깊은 뜻을 이제야 알겠습니다. 어르신께서 그런 결정을 내리셨다면 제가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으로 어르신의 자산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날부터 저와 최 변호사는 제 모든 자산을 정리하는 대대적인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마련한 집과 작업실, 남편에게 물려받았던 작은 상가 건물, 그리고 은행에 묵혀두었던 예금과 몇몇 주식들까지 목록을 작성하고 보니 생각보다 꽤 큰 규모였습니다.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해 중개인을 만나고 매수 희망자들과 몇 번의 만남을 가졌어요. 수십 년간 제 손때가 묻고 추억이 깃든 공간들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과정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보던 날에는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것이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 믿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몇 달에 걸쳐 모든 자산은 성공적으로 현금화되었습니다. 제 통장에는 평생 만져본 적 없는 큰 액수의 돈이 찍혔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평온했어요. 이제 이 돈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하는 마지막 과제가 남아 있었죠. 저는 곧바로 변호사와 함께 공증 사무실을 찾아가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기존의 유언장은 아주 오래전에 남편과 함께 작성했던 것으로 두 딸과 아들에게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어 준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 낡은 유언장을 제 손으로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한 글자 한 글자 제 마지막 의지를 담아 새로운 유언장을 써내려갔습니다. 새로운 유언장의 첫 번째 내용은 아들 강태평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아들 강태평에게는 단 한 푼의 유산도 상속하지 않는다. 저는 망설임 없이 그 문장을 적었습니다. 이것은 분노나 복수심 때문이 아니었어요. 돈이 사람을 얼마나 망가뜨릴 수 있는지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기에 그 아이에게
남겨질 유산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독이 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땀 흘려 돈을 버는 것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어미로서 제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가르침이라 생각했어요. 다음으로 두 딸에게는 그들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하지 않을 만큼, 하지만 사치스럽지 않을 만큼의 재산을 남겨주었습니다. 딸들은 이미 각자의 자리에서 충분히 성공했고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기에 제가 남겨줄 유산에 연연하지 않을 아이들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제 결정을 전해 들은 딸들은 오히려 엄마, 저희는 괜찮아요. 엄마가 편안하고 행복하게 쓰세요. 그게 저희의 가장 큰 바람이에요. 라며 저를 지지해 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마음에 저는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느꼈어요. 그리고 남은 재산의 대부분은 제가 평생 마음에 품고 있었던 한 복지재단에 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곳은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들을 돌보고 그들이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단체였어요. 제 남편과 제가 젊은 시절부터 후원해왔던 곳이기도 합니다. 제 불행한 가족사가 오히려 세상의 가장 약한 아이들에게는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 가슴 벅찬 기쁨이 밀려왔습니다. 제 재산은 이렇게 저의 온전한 의지대로 가장 가치 있는 곳에 쓰이도록 정리되었습니다. 모든 정리를 마친 후 저는 최 변호사를 통해 아들 태평이와 며느리 임미에게 마지막 통보를 했습니다. 우편함에 꽂히는 평범한 편지가 아닌 법적인 효력을 지니는 내용 증명 우편의 형태로 말이죠. 그 서류에는 저의 단호한 의지가 담긴 몇 문장이 전부였습니다. 강태평, 유인미에게 나는 오늘부로 당신들과 부모와 자식, 시어머니와 며느리로서의 모든 인연을 끊을 것을 통보한다. 앞으로 다시는 나를 찾아오거나 연락하지 말아주길 바란다. 또한 나의 모든 재산은 나의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 이미 정리가 완료되었음을 알린다. 이 내용 증명이 그들에게 도착한 날, 제 전화기는 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발신자는 아들 태평이었어요.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음성 메시지가 쉴 새 없이 도착했어요. 처음에는 엄마, 이게 무슨 말이야. 전화 좀 받아봐. 라며 당황하던 아들의 목소리는 제가 계속 전화를 받지 않자 이내 울음 섞인 절규로 변해갔습니다. 엄마, 제발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제발 인연을 끊겠다는 말만은 하지 말아주세요. 엄마. 저는 소파에 앉아 스피커폰으로 울려 퍼지는 아들의 목소리를 아무런 감정 없이 들었습니다. 그의 눈물에는 진정한 반성보다는 상속받을 재산이 모두 사라졌다는 사실에 대한 절망감이 더 크게 느껴졌어요. 며느리 임미는 더욱 격분했습니다. 그녀는 차마 제게 직접 연락은 못하고 제 딸들에게 분노에 찬 장문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해요. 어머니가 어떻게 우리한테 이러실 수 있어? 우리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하지만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의 모든 결정은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었고 그녀는 더 이상 제 인생에 개입할 그 어떤 권리도 자격도 없었으니까요. 저는 그날 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아무런 걱정 없이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무거운 족쇄를 풀어낸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재산을 모두 정리하고 아들 내외와 완벽하게 연을 끊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에게 또 다른 파국이 찾아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은 최 변호사를 통해 전해졌어요. 제 아들 태평이가 운영하던 작은 사업체가 있었는데 그 사업체가 부도 직전에 몰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며느리 임미가 숨겨왔던 진짜 비밀이 드러났다고 해요.
그동안 저는 며느리가 그저 사치가 심하고 돈 욕심이 많은 아이일 거라 짐작만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제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훨씬 더 대담하고 파괴적인 인물이었어요. 인미는 남편인 태평이 몰래 수년에 걸쳐 사업 자금을 야금야금 횡령해 왔던 겁니다. 처음에는 작은 액수로 시작했지만 점점 대담해져 나중에는 억 단위의 돈을 빼돌렸다고 해요. 그렇게 빼돌린 돈은 명품 쇼핑과 해외여행, 그리고 노름으로 전부 탕진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단순히 노름 빚을 지고 있던 수준이 아니었던 거죠. 태평이는 아내의 씀씀이가 크다고는 생각했지만 자신의 사업 자금에까지 손을 댈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그는 최근 들어 자금 회전이 계속 막히고 거래처 대금 결제가 밀리는 것을 그저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이라고만 생각했대요. 하지만 결국 회사가 파산 직전까지 몰리자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회계 담당 직원이 조심스럽게 태평이에게 장부의 문제점을 보고했다고 합니다. 장부를 확인한 태평이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지난 몇 년간 아내 인미가 교묘한 방법으로 회사 공금을 빼돌린 명백한 증거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 규모는 아들의 사업체를 완전히 거덜내고도 남을 만큼 엄청난 액수였죠. 아들은 자신이 믿었던 아내에게 뒤통수를 맞았다는 사실에 처음에는 현실을 부정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빼도 박도 못할 증거들 앞에서 그는 결국 아내가 자신을 기만해왔다는 끔찍한 진실을 마주해야만 했어요. 자신이 며느리의 거짓말에 속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어머니에게 그토록 끔찍한 행패를 부리는 동안 바로 그 아내는 뒤에서 자신의 사업 기반을 송두리째 갉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어머니도 잃고 자신의 인생을 걸었던 사업까지 모두 잃게 되었다는 사실에 태평이는 절망감에 몸부림쳤다고 합니다. 그 엄청난 배신감과 절망은 이내 며느리를 향한 불타는 분노와 복수심으로 바뀌었습니다. 태평이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어요. 그는 저의 변호사인 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울면서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다고 해요. 아내가 자신을 어떻게 속여 어머니에게 후견인 서류를 들이밀게 했는지, 새벽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도록 어떻게 자신을 부추겼는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결국 자신의 사업 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덮고 어머니의 재산을 빼앗으려는 아내의 계획이었던 것 같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태평이는 최 변호사에게 아내를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애원했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이 모은 아내의 모든 횡령 증거, 즉 조작된 장부와 의심스러운 자금 이체 내역 등을 전부 최 변호사에게 넘겼어요. 이것은 며느리를 향한 그의 마지막 복수의 칼날이었습니다. 최 변호사는 이 자료들을 검토한 후 현재 진행 중이던 태평이의 주거침입 및 협박 사건 재판부에 증거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아들의 범행 동기가 아내의 기만과 회유에 의한 것이었으며 그 배경에는 거액의 횡령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을 밝힌 거죠. 며느리 인미에 대한 횡령 혐의 재판이 열리던 날 법정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태평이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차갑고 분노에 찬 눈빛으로 아내를 바라보며 그녀의 모든 범죄 사실을 낱낱이 증언했어요. 자신이 아내의 거짓말에 어떻게 속아 넘어갔는지, 그리고 아내가 자신의 사업 자금을 어떻게 빼돌려왔는지를 명백한 증거들과 함께 제시했습니다. 법정 방청석에 앉아있던 인미의 부모는 얼굴을 들지 못했고 법정의 모든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해요. 자신이 저지른 모든 것이 들통나자 인미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그 자리에서
거의 실신할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궁지에 몰린 며느리는 결국 가장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횡령 사실이 밝혀지고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이 확실해지자 그녀는 해외로 도피를 시도한 거예요. 하지만 그녀의 모든 계획은 이미 남편인 태평이의 손바닥 안에 있었습니다. 태평이는 아내가 평소에 가고 싶어 하던 나라, 그리고 몰래 외화로 바꿔둔 돈이 있다는 사실까지 전부 파악하고 있었어요. 그는 아내의 출국 정보가 뜨자마자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며느리 임미는 공항 출국 심사대를 통과하려던 찰나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경찰들에게 현장에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수갑이 채워지는 그녀의 모습은 공항에 있던 기자들의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죠. 그녀의 체포 소식은 곧바로 그날 저녁 뉴스에 대서특필되었습니다. 시어머니 재산 탐낸 며느리, 남편 사업 자금 수십억 횡령 후 해외 도피 시도하다 공항서 체포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가 모든 언론을 도배했어요. 모자이크 처리되었지만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그녀의 초라한 모습은 그녀가 스스로 자초한 비참한 결말을 온 세상에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 그 모습을 덤덤하게 지켜보았습니다. 동정심은 들지 않았어요. 그저 인과응보라는 네 글자만이 제 머릿속을 맴돌 뿐이었습니다. 며느리 유인미에 대한 재판이 열리는 날, 법원은 수많은 기자들과 사람들의 관심으로 북적였습니다.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사건이었기 때문이죠. 저는 그 재판에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최 변호사를 통해 모든 진행 상황을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재판의 가장 중요한 증인은 바로 제 아들 강태평이었습니다. 증인석에 선 아들은 이전에 오만하고 어리석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완전히 망가져버린 한 남자의 모습이었다고 해요. 그는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뼈아픈 증언을 힘겹게 이어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작게 떨렸지만 그가 뱉어내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뼈저린 후회와 자기 혐오가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 유인미는 저의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남편이자 가장 끔찍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내였던 임미가 어떻게 자신에게 접근해 재산을 불려주겠다는 감언이설로 사업 자금을 관리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어머니를 고립시키고 재산을 빼앗아야 한다는 거짓말로 자신을 세뇌시켰는지에 대해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를 향한 저의 모든 끔찍한 행동은 전적으로 피고인의 거짓말과 계획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책임을 피고인에게만 떠넘길 생각이 없습니다. 아내의 탐욕스러운 말을 분별하지 못하고 제 어머니를 의심하고 괴롭힌 것은 온전히 저의 잘못입니다. 저는 제 욕심에 눈이 멀어 제 어머니를 망가뜨리려 했고 그 결과 제 사업과 제 가정, 제 인생의 모든 것이 남김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제가 받아 마땅한 죗값입니다. 아들의 처절한 증언에 법정은 숙연한 침묵에 잠겼다고 합니다.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며느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미동도 하지 않았고 방청석에서는 작은 탄식들이 터져 나왔다고 해요. 저는 최 변호사에게 그 이야기를 전해 들으며 복잡한 심정에 휩싸였습니다. 아들의 행동이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었음은 분명하지만 모든 것을 잃고 법정에 서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아들의 모습을 상상하니 마음 한구석이 아릿하게 저려오는 것은 어쩔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 아픔은 연민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때는 제 전부였던 존재가 완전히 부서져 내리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어미의 마지막 슬픔 같은 것이었죠. 며느리는 결국 거액의 횡령과 사기 혐의로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되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저는 최 변호사와 함께 법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언론 기자들과 마주섰습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마이크가 제 앞으로 쏟아졌지만 저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어요. 저는 이 기회를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고 저와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을지 모를 다른 누군가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저에게는 참으로 길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모든 사건을 통해 자식에게 무조건적으로 기대고 의지하는 삶이 얼마나 위험하고 어리석은 것인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부모의 재산은 자식의 것이 아니며 자식 또한 부모의 노후를 책임져주는 보험이 아닙니다. 저는 제 이름 석자를 가진 온전한 한 사람으로서 제 삶을 되찾기 위해 싸웠을 뿐입니다. 그리고 저의 그 결정에 단 한순간의 후회도 없습니다. 제 당당하고 단호한 모습은 곧바로 모든 언론사의 주요 기사로 다뤄졌습니다. 자식의 탐욕에 맞서 자신의 삶을 되찾은 용감한 어머니, 재산보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선택하다와 같은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댓글과 기사를 통해 저의 용기에 아낌없는 박수와 지지를 보내주었어요. 세상은 저를 더 이상 자식에게 버림받은 비운의 노인이 아닌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한 주체적인 여성으로 바라봐주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소동이 마무리된 후 저는 법원 복도에서 아들과 마주쳤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헬쑥하고 초췌해진 아들은 저를 보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린 듯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제 앞으로 기어오다시피 다가와 차가운 바닥에 이마를 대고 무릎을 꿇은 채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발 저를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엄마. 아들의 애절한 울음소리가 텅 빈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위의 몇몇 사람들이 저희를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졌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저는 무릎 꿇고 우는 아들을 일으켜 세워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고 무심한 눈으로 아들을 내려다볼 뿐이었죠. 한참을 울던 아들이 고개를 들고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저를 올려다보았을 때 저는 나지막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태평, 이제 그만 일어나거라. 제 목소리에 아들은 혹시나 하는 기대감에 부푼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이어진 제 말은 그의 마지막 희망마저 완전히 꺾어버리는 비수와도 같았을 겁니다. 너는 너의 삶을 책임져야 해. 네가 저지른 잘못은 네 스스로 갚아야 하는 것이지 내 용서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나 또한 마찬가지다. 이제 나는 너의 어머니가 아닌 유신자라는 이름을 가진 한 사람의 인생을 살아갈 거야. 그러니 너도 이제 나를 엄마라 부르지 마라. 그 말은 아들과 저의 영원한 이별을 고하는 마지막 선언이었습니다. 아들의 눈빛이 절망으로 가득 차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는 무언가 말을 하려 했지만 차마 입을 떼지 못하고 그저 입술만 달싹이다 다시 고개를 떨구었어요. 저는 더 이상 아무런 미련 없이 꿋꿋하게 아들에게 등을 돌려 복도를 걸어 나갔습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아들의 마지막 울음소리가 제 발목을 붙잡으려 했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제 인생의 가장 길고 아팠던 한 챕터가 완전히 끝을 맺었습니다. 모든 재판이 끝나고 제 아들과 며느리가 각자의 죗값을 치르게 된 후 제 삶에는 비로소 완전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법정의 마지막 망치 소리는
제 길고 어두웠던 터널의 끝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았어요. 하지만 제게는 아직 해야 할 어쩌면 가장 중요한 마지막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저를 이 모든 고통의 한가운데로 밀어넣었던,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제가 제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처절한 깨달음을 주었던 재산을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최 변호사와 함께 그의 사무실에 마주 앉아 제 남은 자산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마지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으니 한동안은 아무 생각 마시고 편히 쉬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변호사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 남았지요. 저는 가방에서 제가 직접 정리한 자산 목록과 처분 계획 초안을 꺼내 그의 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약속대로 제 재산을 사회에 환원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그 방법에 대해 변호사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최 변호사는 제 서류를 꼼꼼히 검토하며 물었습니다. 어르신, 계획을 보니 단순히 기존 복지단체에 기부하는 것을 넘어 무언가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계신 듯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습니다. 저는 이 돈이 그저 다른 사람들의 주머니로 흘러들어가 조용히 사라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제가 겪었던 이 끔찍한 비극이 저와 같은 고통을 겪고 있을지도 모르는 다른 누군가에게는 실질적인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돈이 살아 움직이며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날카로운 창과 단단한 방패가 되어 주었으면 해요. 제 말의 의미를 즉시 알아차린 최 변호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겨 제 서류 위에 몇 가지 메모를 하더니 이내 확신에 찬 목소리로 제안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르신, 어르신의 철학을 담은 공익재단을 직접 설립해 보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어르신의 이름과 경험을 걸고 시작한다면 그 어떤 단체보다 더 큰 진정성과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의 제안은 제 마음속에 희미하게 떠다니던 생각을 명확하고 단단한 형태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 그것이었습니다. 단순한 기부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제 의지와 철학을 담은 구심점을 만드는 것. 그것이야말로 제 재산을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강한 확신이 들었어요. 그날부터 우리는 유신자 재단 설립을 위한 구체적이고 지난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재단의 이름은 제 이름 석자를 그대로 따르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제 이름을 내세우는 것이 쑥스러워 망설였지만 최 변호사는 제 이름이야말로 재단의 가장 큰 자선이 될 것이라며 저를 설득했습니다. 제 인생을 걸고 하는 일이라는 것을, 그리고 모든 책임을 제가 직접 지겠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한다는 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죠. 재단의 목적은 명확하고 단호하게 정했습니다. 자녀의 부당한 재산 요구와 정서적, 물리적 압박으로부터 고통받는 노인들을 위한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가리고 심리 회복 프로그램 제공. 제가 겪었던 아픔을 다시는 다른 누군가가 겪게 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이 재단의 첫 번째 설립 이념이 되었습니다. 재단 설립 과정은 제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수많은 서류 작업과 행정 절차를 거쳐야 했고, 재단의 기틀을 함께 만들어 나갈 사람들을 찾는 것도 중요한 과제였죠. 저는 제 인생의 마지막 열정을 남김없이 불태우는 기분으로 모든 일에 직접 뛰어들었습니다. 최 변호사와 함께 밤을 새워가며 정관의 문구 하나하나를 다듬었고 재단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수없이 많은 토론을 벌였어요. 이 사진에는 저와 최 변호사 외에도
인권 문제에 오랫동안 관심을 가져온 대학 교수님과 존경받는 지역 사회 원로 한 분을 어렵게 모셨습니다. 재단 사무실은 번화가에 높고 삐걱대는 빌딩이 아닌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지팡이를 짚고도 쉽게 찾아올 수 있는 조용한 동네의 한편 1층 상가를 얻어 마련했습니다. 사무실을 꾸미면서도 저는 문턱을 모두 없애고 어르신들이 편히 쉴 수 있는 푹신한 소파와 따뜻한 차를 마실 수 있는 작은 공간을 만드는데 가장 신경을 썼어요. 이곳이 법률사무소처럼 차가운 공간이 아니라 언제든 찾아와 하소연하고 위로받을 수 있는 사랑방 같은 곳이 되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심혈을 기울인 것은 재단과 함께할 사람들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실력만큼이나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원했어요. 수많은 지원자들을 직접 만나 면접을 보았고 마침내 2명의 보석 같은 젊은이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한 명은 제 사건 기사를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아 지원했다는 정의감 넘치는 젊은 여성 변호사였어요. 다른 한 명은 오랫동안 노인복지관에서 일하며 어르신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경험 많은 사회복지사였습니다. 그들의 반짝이는 눈빛을 보며 저는 우리 재단의 밝은 미래를 확신할 수 있었죠. 마침내 수개월의 준비 끝에 유신자 재단이 세상에 첫 발을 내딛던 날, 저는 재단 현판식에서 수많은 기자들과 저를 지지해주는 사람들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준비한 연설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저는 오늘 제 남은 인생과 전 재산을 바쳐 이 재단을 세웁니다. 한때 제게는 족쇄였고 고통의 근원이었던 재산이 이제는 다른 누군가를 지키는 희망의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작은 공간이 더 이상 자식에게 기댈 곳 없이 길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한 우리 시대의 모든 외로운 부모님들에게 마지막 희망의 보금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돈이 아니라 사람을 지킬 것입니다. 법의 힘으로 상처받은 당신들의 존엄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언론을 통해 다시 한번 세상에 알려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재단에 응원의 메시지와 함께 소중한 후원금을 보내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내놓은 재산이 마중물이 되어 더 큰 사랑과 관심이 강물처럼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매일 아침 재단으로 출근하며 한 분 한 분의 피눈물 어린 절박한 사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제각기 달랐지만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자식에게 배신당한 아픔과 처절한 상실감은 모두 똑같았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거칠어진 손을 잡아들이며 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리고 결코 혼자가 아니라고, 이제 우리가 당신의 든든한 자식이 되어 마지막까지 함께 싸워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제 깊고 어두웠던 비극이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한 씨앗으로 다시 태어나는 기적이었습니다. 재단 일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자 저는 제 개인의 삶에도 가장 큰 변화를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들과의 끔찍한 기억, 며느리와의 지긋지긋한 싸움이 모든 가구와 벽지에 얼룩처럼 깃들어 있는 그 낡은 집을 이제는 정말 떠나고 싶었어요. 저는 평생을 살아온 그 집을 팔았습니다. 집을 내놓기 전 저는 며칠에 걸쳐 집안 구석구석을 정리하며 과거와 작별하는 의식을 치렀습니다. 아들이 어릴 적 가지고 놀던 낡은 장난감 상자를 열어보기도 하고 남편과 함께 심었던 마당의 감나무를 어루만져 보기도 했어요. 수많은 추억들이 밀물처럼 밀려와 가슴이 먹먹해졌지만 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좋은 기억은 가슴에 품고 나쁜 기억은 저 집과 함께 떠나보내기로 마음먹었죠. 그리고 저는 그 돈의 일부로 제가 평생 꿈꿔왔던 작은 바닷가 마을에 아담한 집 한 채를 마련했습니다.
집 앞에는 작은 텃밭을 가꿀 수 있는 마당이 있었고 창문을 열면 시원한 바닷바람과 함께 짭조름한 갯내음이 밀려 들어오는 그림 같은 곳이었습니다. 새로운 집에 이사하던 날, 저는 가장 먼저 마당 한쪽에 저만의 작은 가마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제 손으로 만든 찻잔에 향긋한 국화차를 담아 툇마루에 앉았어요. 철썩, 철썩, 규칙적으로 밀려가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저는 지난 제 인생을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누구의 어머니도 누구의 아내도 아니었습니다. 오롯이 유신자라는 이름을 가진 한 사람으로 온전한 저 자신으로 다시 태어난 기분이었어요. 제 인생의 주인은 바로 저 자신이었고 앞으로 남은 시간은 그 누구의 방해도 없이 저 자신만을 위해 그리고 제가 선택한 가치 있는 일을 위해 채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매일매일이 선물처럼 느껴졌고 저는 하루하루가 진심으로 행복했어요. 아침에는 텃밭의 흙을 만지고 낮에는 새로 만든 작은 작업실에서 물레를 돌렸습니다. 저녁에는 재단 일을 화상으로 돌보고 밤에는 창가에 앉아 파도 소리를 자장가 삼아 평온하게 잠이 들었죠. 진정한 제 인생은 70하고도 5해가 되어서야 비로소 진짜로 시작된 것만 같았습니다. 제가 바닷가 마을에서 파도 소리와 흙냄새에 파묻혀 평온한 일상을 보내는 동안 서울에 있는 유신자 재단은 조금씩 하지만 아주 단단하게 우리 사회에 뿌리를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재단 설립 후 몇 달 만에 첫 번째 성공적인 결실을 보았다는 벅찬 소식이 제게 전해졌습니다. 재단이 맡았던 첫 번째 공식 사건이 의뢰인의 완벽한 승리로 마무리되었다는 것이었어요. 그 사건의 의뢰인은 올해 83이 되신 박순자라는 이름의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남편과 사별 후 평생 동대문 시장에서 옷감을 팔아 모은 돈으로 작은 3층짜리 상가 건물을 하나 가지고 계셨다고 해요. 그 건물이 할머니의 전 재산이자 노후의 유일한 버팀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뿐인 아들이 찾아와 사업이 어려우니 3개월만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려 쓰고 이자와 함께 바로 갚겠다는 말에 차용증 한 장 없이 아들을 믿고 인감도장을 내어준 것이 사건의 시작이었어요. 아들은 어머니의 건물을 담보로 사채까지 끌어다 거액의 대출을 받았고 약속했던 3개월이 지나도록 이자는커녕 원금 한 푼도 갚지 않았습니다. 결국 건물은 경매로 넘어갈 위기에 처했고 아들은 연락마저 끊고 잠적해버렸죠. 설상가상으로 아들은 할머니가 살고 계신 작은 빌라의 월세 보증금마저 빼돌린 뒤였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에게 전 재산을 빼앗기고 당장 길거리에 나앉을 뻔했던 할머니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텔레비전에서 보았던 저희 재단의 문을 떨리는 손으로 두드리셨습니다. 저는 그 사연을 전해 듣고 할머니를 직접 만나 뵙기 위해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재단 상담실에서 처음 마주한 할머니의 모습은 과거 모든 것을 잃고 절망에 빠졌던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 가슴이 미어졌어요. 할머니는 제 손을 잡고 아무 말씀도 못하신 채 한참을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등을 쓸어드리며 제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저 또한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모든 것을 잃을 뻔했지만 용기를 내어 싸웠고 마침내 제 삶을 되찾았다고요. 제 이야기에 할머니는 조금씩 마음을 여셨고 마침내 우리와 함께 싸워보겠다는 용기를 내주셨습니다. 재단의 젊은 변호사들은 즉시 사건에 착수했습니다. 아들을 상대로 사기 및 재산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아들이 잠적한 곳을 수소문하기 시작했어요. 사회복지사는 매일같이 할머니를 찾아가 말벗이 되어드리며 심리적 안정을 도왔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재단이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을 느꼈어요. 결정적인 증거를 잡기 위해 저는 한 가지 꾀를 냈습니다. 할머니의 휴대폰으로 아들에게 몸이 너무 아파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마지막으로 네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구나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게 한 것이었죠. 며칠 동안 아무런 답이 없던 아들은 마침내 어디 계시냐는 짧은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마지막 남은 재산이라도 있을까 싶어 찾아오려는 속셈이었을 겁니다. 우리는 약속 장소에 미리 잠복했고 마침내 할머니 앞에 나타난 아들을 붙잡아 법정에 세울 수 있었습니다. 법정 다툼은 치열했지만 진실은 결국 거짓을 이기는 법입니다. 재판부는 아들이 어머니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해 재산을 편취한 명백한 사기 행위라 판단했고 아들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모든 재산을 다시 할머니에게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산을 되찾은 할머니는 재단 사무실을 찾아와 저희 직원들과 제 손을 차례로 붙잡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셨다고 해요. 내 인생을, 내 자존심을 다시 찾아줘서 고맙습니다. 죽기 전에 이 억울함을 풀게 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 소식은 한 시사 고발 프로그램을 통해 세상에 더욱 깊이 있게 알려졌습니다. 방송국에서는 저희 재단의 첫 번째 승소 사례를 어머니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심층적으로 취재했고 저는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 서서 인터뷰를 하게 되었어요. 저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재단의 승리가 아닙니다.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오신 한 어머니의 간절한 진실이 승리한 것입니다. 저희는 그저 그 진실 옆에서 작은 등불 하나를 보탰을 뿐입니다. 이 땅의 모든 자식들에게 고합니다. 부모님의 재산은 당신들의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남은 인생을 존중하십시오. 앞으로도 저희 재단은 이 땅의 모든 상처받은 부모님들 곁에서 그분들의 가장 든든한 마지막 자식이 되어드릴 것입니다. 방송이 나간 후 사회적인 파장은 상상 이상으로 컸습니다. 사람들은 저와 저희 재단의 활동에 아낌없는 찬사와 격려를 보내주었고 저는 어느새 노인들의 영웅, 우리 시대의 진정한 어른이라는 과분하고도 쑥스러운 칭호를 얻게 되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어르신들의 전화가 재단에 빗발쳤고 재단의 뜻에 함께하고 싶다는 젊은 변호사들과 후원자들의 연락도 끊이지 않았어요. 저의 작은 날갯짓이 세상을 조금이나마 더 따뜻하고 정의로운 곳으로 만드는 거대한 태풍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저는 거실에서 무심코 텔레비전을 보다가 화면 속에서 너무나도 익숙한 얼굴을 발견하고는 저도 모르게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한 방송사의 휴먼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었는데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재기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의 삶을 조명하는 내용이었어요. 화면 속에서는 수많은 인부들이 이른 새벽부터 땀을 뻘뻘 흘리며 공사 현장에서 무거운 철근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한 명, 안전모 밑으로 비어져 나온 머리카락이 땀에 흠뻑 젖고 얼굴에는 시멘트 가루와 고단함이 잔뜩 묻어있는 한 남자가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제 아들 태평이었습니다. 그는 이전보다 훨씬 마르고 얼굴은 새까맣게 그을려 있었지만 틀림없는 제 아들이었어요. 사업은 완전히 망했고 빚더미에 올라앉았다는 소식은 어렴풋이 전해 들었지만 저렇게 힘든 육체 노동을 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는 잠시 허리를 펴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는데 그의 텅 빈 눈빛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슬픔과 후회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가슴 한쪽이 쿡 하고 날카롭게 쑤셔오는 것을 느꼈어요.
아무리 모진 말로 인연을 끊어냈다지만 제 배 아파 낳은 자식이 저렇게 고생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픈 것은 어쩔 수 없는 천륜인가 봅니다. 하지만 저는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것이 바로 그 아이가 스스로 짊어져야 할 삶의 무게였고 그 고통을 통해 진정한 어른으로 거듭나야 하는 과정이었기에 제가 대신 져줄 수도 져주어서도 안 되는 것이었어요. 저는 제가 내린 결정에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화면 속 아들의 모습을 끝까지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서재의 낡은 책상에 앉아 편지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서 아들에게 보내는 정말 마지막이 될 편지를 한 글자 한 글자 정성 들여 써내려갔어요. 태평아, 우연히 TV에서 너의 모습을 보았다. 너의 얼굴에는 지난날의 어리석음 대신 삶의 무게를 온몸으로 버텨내는 남자의 고단함이 서려 있더구나. 많이 힘들고 고돼 보였지만 다른 누구도 아닌 너 자신의 힘으로 땀 흘려 하루를 살아내는 모습이 어미의 눈에는 차라리 보기 좋았다. 지난날의 일들을 생각하면 나는 아직도 가슴 한쪽이 서늘해지곤 한다. 너에 대한 원망도 미움도 이제는 무뎌진 세월의 파도에 씻겨 희미해졌지만 우리가 함께 웃고 울었던 그 시간으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다는 사실 또한 변하지 않는구나. 태평아, 너는 너의 잘못을 뉘우치며 평생을 살아가길 바란다. 그것만이 너 자신을 위한 유일한 구원의 길일 것이다. 죄책감 속에 살라는 뜻이 아니다. 너의 과오를 정직하게 마주하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사람이 되라는 뜻이다. 나는 이제 너를 용서한다.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남은 삶의 평화를 위해 나는 너를 내 마음속의 무거운 짐에서부터 완전히 놓아주기로 했다. 하지만 아들아, 이것만은 기억하렴. 너와 나의 인연은 이 생에서는 여기까지다. 앞으로는 서로의 삶을 멀리서 응원하며 각자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도록 하자. 부디 밥 잘 챙겨 먹고 건강하거라. 저는 담담하게 쓴 편지를 봉투에 넣고 다음 날 아침 동네 우체통에 넣었습니다. 이 편지가 아들에게 어떤 의미로 가닿을지는 알 수 없었어요. 어쩌면 그는 이 편지를 읽고 다시 한번 눈물을 흘릴지도 혹은 묵묵히 편지를 접어 주머니에 넣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편지를 보내고 나서야 저는 비로소 제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마지막 한 조각의 응어리마저 완전히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저는 제 손으로 아들과의 길고 아팠던 모든 관계에 온전하고도 자비로운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시간은 유수와 같이 흘러 제가 바닷가 마을에 정착한 지도 어느덧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제 삶은 이제 굽이치는 강물을 지나 넓고 평온한 바다에 이른 배처럼 고요하고 또 잔잔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창문을 열어 짭조름하면서도 신선한 바다 내음을 한껏 들이마시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텃밭의 방울토마토와 상추들은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라나 제 밥상을 건강하고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마당 한편에 자리한 작은 작업실의 가마에서는 매일같이 새로운 도자기들이 투박한 흙의 모습을 벗고 제가 원하는 고운 빛깔의 옷을 입은 채 다시 태어납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아들의 연락을 기다리며 전전긍긍하지 않고 존재하지도 않는 며느리의 거짓말에 밤새워 상처받지 않습니다. 제 삶은 온전히 저의 것이 되었고 제 시간의 모든 순간은 제가 사랑하는 것들로만 오롯이 가득 채워져 있어요. 재단일은 여전히 제 삶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은 서울의 재단 사무실로 올라가 저를 필요로 하는 분들의 기막힌 사연에 함께 분노하고 눈물 흘리며
우리 재단의 든든한 변호사들과 머리를 맞대고 최선의 해결책을 고민하곤 해요. 재단은 이제 국내 최고의 노인 인권 전문 법률 지원 단체로 성장하여 수많은 어르신들의 마지막 희망이자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재단을 통해 웃음과 삶의 희망을 되찾았다는 분들의 빼곡한 감사 편지를 읽을 때마다 저는 제 인생의 마지막 과업이 얼마나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인지를 깨닫고는 합니다. 제 아픈 과거가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저는 매일같이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두 딸과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애틋하고 깊은 사이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1년에 한두 번씩은 꼭 귀여운 손주들을 데리고 한국에 나와 제가 사는 바닷가 집에서 한참을 머물다 가곤 해요. 저희는 함께 텃밭에서 상추를 따고 해질 무렵에는 갯벌에 나가 조개를 캐고 저녁에는 마당에 모여 앉아 시끌벅적한 바비큐 파티를 엽니다. 딸들은 더 이상 저를 보호해야 할 약한 노인이나 걱정스러운 홀어머니로 대하지 않아요. 오히려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생 선배이자 가장 유쾌하고 지혜로운 친구로 저를 존중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삶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가장 깊은 속마음까지 스스럼 없이 나누는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 같은 모녀 사이가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한 유명 출판사에서 제게 연락이 왔습니다. 제 파란만장한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진 후 저의 삶을 한 권의 책으로 엮어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다는 정중한 제안이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뭐라고 책까지 냅니까? 그저 평범한 늙은이일 뿐입니다. 라며 손사래를 치며 거절했지만 편집장의 끈질긴 설득에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것 또한 제가 세상에 해야 할 마지막 역할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단순히 한 늙은이의 기구한 신세 한탄이나 통쾌한 복수극으로만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벼랑 끝에 서서 절망하고 있는 누군가에게 당신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작은 용기와 위로를 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일 테니까요. 그날부터 저는 작가가 되었습니다. 제 서재의 낡은 책상에 앉아 햇살이 잘 드는 창밖을 바라보며 제 기나긴 인생을 한자 한자 정직하게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평화롭기만 하던 도예가의 삶에 서서히 드리워졌던 검은 그림자, 아들과 며느리의 추악한 탐욕, 제 평생의 악몽으로 남은 지옥 같았던 새벽의 행패, 그리고 제 자신과 존엄을 지키기 위해 벌였던 외롭고도 처절했던 싸움과 마침내 되찾은 온전한 나의 삶까지. 글을 쓰는 과정은 때로는 잊고 싶었던 과거의 아픈 기억을 다시 헤집는 고통스러운 일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제 깊은 상처를 온전히 마주하고 따뜻하게 보듬어주며 스스로 치유하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제 이야기는 그렇게 75, 나는 나를 되찾기로 결심했다라는 제목의 책으로 묶여 세상에 나왔고 감사하게도 많은 사람들의 뜨거운 공감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도예가 재단 이사장에 이어 작가라는 새로운 이름까지 얻게 된 셈이죠. 오늘도 저는 어김없이 해질 무렵이 되자 가장 아끼는 제 손길이 닿은 찻잔에 향이 깊은 차를 담아 창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서해의 노을은 언제 봐도 장엄하고 아름다워요. 붉게 타오르던 태양이 서서히 바다 너머로 자신의 몸을 감추며 온 세상을 황금빛과 찬란한 보랏빛으로 물들이는 풍경을 바라보고 있으면 제 마음도 더할 나위 없이 평온해집니다.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의 삶은 지금 이 순간 완벽하게 행복하다. 물론 제 삶에는 칼로 도려낸 듯한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지울 수 없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가 있었기에 지금의 단단하고 지혜로운 제가 존재할 수 있었고
그 아픔을 온몸으로 이겨냈기에 지금의 평온한 행복이 얼마나 눈물겹게 소중한지를 알 수 있게 되었어요. 저는 제가 내린 그 어떤 결정에도 후회하지 않았고 그 결정들이 결국 저를 이끌어준 지금의 제 삶을 온전히 사랑하고 마음껏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누구의 어머니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제 이름 석자를 온전히 가진 한 사람으로서 당당하고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제가 평생을 찾아 헤맸던 진정한 행복의 의미라는 것을 저는 저물어가는 아름다운 노을을 온 마음에 담으며 다시 한번 깨닫고 있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저 유신자의 진짜 인생은 지금부터 영원히 이토록 눈부시게 계속될 겁니다.